저는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다 있나 싶고 남들은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인지 그런 기대는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런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살아볼 만하다 싶어서 이 글을 우리 손자를 통해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아이가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아들이었고 작은아이는 딸이었습니다. 큰아이가 3살 때 작은아이가 태어났는데 작은아이는 큰아이보다 유난히 작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여자아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무슨 병을 가지고 태어났던 모양이더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젖도 제대로 못 물고 유난히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뭐라도 좀 먹이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먹지를 않아 근처에 있는 의원에게 가서 보였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촬영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장비가 없다면서 대도시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니 당장 차비도 병원비도 걱정이었습니다. 당시엔 애 아버지가 몸을 크게 다쳐서 일을 쉬고 있는 상태였고 돈은커녕 당장 그날 끼니 해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어찌어찌해서 겨우 근처 사는 이웃한테 돈을 조금 빌려서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대도시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아이가 품에서 칭얼거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숨을 쉬나 싶어 아이를 만져보니 아이는 이미 숨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기가 막히대요. 그 어리디 어린 것이 태어나서 엄마 젖 한번 제대로 빨아보지도 못하고 무슨 영문에서인지 일주일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니 숨이 턱턱 막혀와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도시에 도착하자 그대로 다시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는 사람이 10명 남짓 했는데 맨 구석자리에 아이를 끌어안고 혼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 싶고 아이가 그렇게 떠난 것은 다 제 잘못인 것 같더라고요. 죽은 아이를 안고 집으로 갔을 때 남편이 왜 벌써 오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를 내려놓았고 남편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는 아이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참 오래도 가더라고요. 아무리 잠깐 살다 간 아이지만 내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었으니 그 정을 떼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가 가고 난 후에 한 아이는 그렇게 보냈지만 남은 아이는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도 너무나 건강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제가 워낙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해서 실컷 먹이지 못해서 키가 좀 작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다부진 아이였습니다. 집안에 손볼 것들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척척 해냈고 고등학교 때는 엄마 아버지 힘들게 돈 번다며 아침에 깜깜할 때 일어나서 우유 배달도 하고 녹즙 배달도 했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안 되고 가난해서 그런지 아이가 일찍 철이 드는 걸 보니 아이한테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해도 된다. 벌써부터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 얘기했지만 아들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부러 돈 주고 운동도 하는데 우유 배달하면서 운동도 하고 돈도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운동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져요. 우유 배달하고 나면 우유랑 빵도 주니까 그것도 좋고요. 엄마,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 부모로서 더 면목이 없었죠. 아들은 그렇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우유 배달한 돈을 100원짜리 하나 가지지 않고 저한테 고스란히 넘겨주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월급 받았어요. 이거 엄마 가지세요. 왜 이걸 엄마 줘?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뭐 사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제가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엄마가 도시락 싸주시고 엄마가 옷 싸주시는데요. 저는 학교까지 뛰어가니까 차비도 없어도 되고요. 엄마, 이거 가지고 계셨다가 맛있는 거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염치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주는 돈을 꼬박꼬박 받아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까운 돈인지요. 마음 같아서는 통장 하나 만들어 고스란히 아들이 힘들게 우유 배달해서 벌어온 돈들 다 통장에 고스란히 넣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당시 애아버지 신장이 많이 안 좋아 약값이며 병원비가 적지 않게 들어갔고 몸이 아파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 제가 생활비를 벌다 보니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을 보태 써도 늘 생활비는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무런 불평불만도 없이 늘 씩씩하게 잘 살았습니다. 가끔은 어른인 저보다 더 어른스럽다 싶었죠. 그렇게 아들은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왔고 아들은 회사를 다니고 저녁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돈 모으는 목적은 남편 신장 이식 수술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신장이 점점 나빠지면서 매번 투석을 해야 했는데 없는 살림에 투석하는 비용도 너무나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투석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 아들이 빨리 수술비 마련해서 아버지한테 신장 이식 시켜주고 싶다고 늘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예쁘게 연애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 다니는 아가씨인데 일을 하다가 둘이 마음이 맞았나 보더군요. 하루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은근히 말을 꺼내기에 아들이 웬만해서는 그런 말 잘 안 할 텐데 그 아가씨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엄마는 네가 좋은 아가씨면 다 좋다 했습니다. 생각하는 걸로 보나 야무진 것으로 보나 저보다는 훨씬 나은 아이였으니 아가씨는 오죽이나 잘 골랐을까 생각했었죠.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 엄마 아버지도 좀 만나보자. 언제 집에 한번 데려와. 집은 너무 누추해서 데려오기 좀 그렇겠다. 어디 맛있는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끼 할까? 우리 집이 어때서요? 집으로 데려올게요.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지금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요. 그냥 우린 늘 먹던 대로 저녁 한 번만 차려주세요. 금요일에 일 마치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할게요. 그래, 그럼 그러자. 그래도 그 아가씨가 뭐 좋아하는지는 한번 물어봐. 아무리 그래도 우리 먹던 대로 저녁 차리는 것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중에 제일 귀한 손님이다. 그럴게요. 뭐 좋아하는지 물어볼게요. 다음날 아들은 와서 아가씨가 생선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가 오는 날 시장에 가서 물 좋은 갈치와 조기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아가씨가 온 날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가씨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였고 마음 씀씀이도 참 고운 아가씨였습니다. 사실 아들이 그동안 일만 하느라 연애 경험이 없어서 혹시 여우 같은 여자를 만나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도 되었는데 연애도 참 똑부러지게 하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 짝이 되어준다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은근히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허락이고 뭐고 할 게 뭐 있어요. 아가씨를 보니 우리 아들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참하고 마음씨도 고와 보이고 우리는 대환영이에요. 고맙습니다. 혹시나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저 정말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 혹시 많이 기울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그 아가씨네 집안도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라서 서로 예물 예단은 생략하고 순탄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과 30분 떨어진 곳에 구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대출을 받아서 아들이 혼자 척척 해결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으로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해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럼에도 아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기가 알아서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해서 잘 살더라고요. 신혼 초에 다들 한 번씩 싸운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누가 봐도 인꼬 부부였어요. 가끔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를 떨면 며느리한테 너무 잘하는 아들이 꼴보기 싫다고 질투를 하던데 저는 반대로 부인에게 다정한 아들이 보기 좋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잘 사는 듯 했지만 한 가지 탐탁찮은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손주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손주를 낳아달라고 할 수 없으니 그저 궁금해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결혼 전에 얼핏 흘러가는 말로 둘 다 아이를 좋아해서 최소 둘 이상은 낳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말로는 요새 젊은 애들이 아이 낳고 육아 전쟁하면서 고생하기보다는 애 안 낳고 둘이 띵가띵가 놀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딩크 부부가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런 현상은 집안 환경이 넉넉하지 못한 부부에게서 많이 보여진다고 해서 더더욱 걱정이 되었죠. 흙수저 부모 밑에서 지원도 못 받고 고생하면서 키울 바에는 애초에 아이를 안 낳는 게 그 애한테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또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워낙 어렵게 아들을 키웠고 또 아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우유 배달하면서 힘들게 컸기에 아들 내외가 애를 안 가져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게다가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가끔은 배가 부를 때가 있어서 손주 소식이 궁금해도 모른 척 넘어갔죠. 그러다가 둘이 결혼한 지 3년째가 되던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늦은 밤에 저희 집을 불이 나게 찾아왔어요. 자정 가까운 시간이라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깜짝 놀랐는데요. 글쎄, 둘이 조심스럽게 초음파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피임은커녕 신혼 초부터 임신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매번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2년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하다가 결국 불임산부인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요. 둘 다 큰 문제는 없으니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해요. 시험관 시술이니 뭐니 해서 그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몸 상하고 게다가 돈도 많이 들어서 포기하고 여지껏 자연 임신이 되게 노력했고 그날에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저희 네 식구가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왜 그동안 저희한테 손주 소식 안 물어보셨어요? 내가 결혼할 때 너희한테 보태준 것도 없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물어보니? 게다가 부부 둘만의 문제고 사생활인데 물어볼 수가 없었지. 어머니가 해주신 게 없긴 뭐가 없어요. 어머니 아니었다면 우리 그이 이렇게 잘 크지 않았을 거예요. 저야말로 오히려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요. 덕분에 이렇게 제게 좋은 남편이자 가장을 선물해 주셨으니까요. 해준 것도 없는 저희 부부에게 며느리는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며느리를 어느 시어머니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며느리 나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우리 딸이랑 같아서 나중에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제 딸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거진 4년 만에 귀하디 귀한 손주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행복했던 날들이 또 있었나 싶고 이렇게 예쁜 며느리도 얻고 손자도 얻고 나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싶더라고요. 아이가 생기고 난 후 아들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대형 면허를 따서 대형 트럭 운전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회사 월급이 너무 적다 보니 가정도 꾸리고 아버지 수술비도 모으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트럭 운전을 하는데 열심히 잘만 하면 월급쟁이보다 훨씬 낫더라면서 트럭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주말 휴일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운전을 했고 아들 말대로 트럭 운전을 하면서 아들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집에는 잠깐 잠만 자러 들어가거나 타 지역에서 물건을 싣고 와야 할 때는 집에 못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조금 쉬어가면서 하라고 했더니 조금만 돈 더 모으면 월세도 벗어날 수 있고 아버지 수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들은 거의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때가 아들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고 우리 손자는 4살 되던 해였죠. 왜?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뭐 부탁할 거라도 있어? 네,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는 눈치가 엄청 빠르시다니까요. 어머니, 저 죄송한데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일이 애 아빠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내일도 일간대요. 웬만하면 빠지라고 했는데 요즘 날라야 할 물량이 많아서 쉴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영희 오늘 내일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트럭 일하고 나서 애 아빠 생일 한번 제대로 못 챙겨준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내일 새벽에 출발할 때 저도 따라가려고요. 생일날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영희 아빠랑 오랜만에 드라이브하는 기분 내면서 둘이 데이트도 하고 싶고요.
혼자 가면 분명히 저녁도 간단하게 때울 텐데 제가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이고 싶기도 하고요. 영희를 데려갈까 생각도 했는데 아무래도 영희 데리고 가는 건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려요. 어머니도 오랜만에 휴일이신데 피곤하시게 죄송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고마워. 네? 고마우시다고요? 어머님 번거롭게 해드리는 건데요. 번거롭긴 뭐가 번거로워. 내 새끼 내가 봐주는 건 당연하지. 안 그래도 내가 영희 보고 싶어서 놀러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데려왔지 뭐니.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너무나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니? 내 주변에 보니까 바람나서 집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랑 원수져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아끼고 잘 살아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너는 모를 거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어. 너희들이 마음 맞춰서 행복하게 살면 그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하고 데이트한다는데 내가 하루 아니라 100일이라도 봐줄 수 있다. 영희 걱정은 아예 하지도 말고 둘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 가서 분위기도 잡고 그렇게 해. 와, 정말 저 시집 잘 온 거 맞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당장 그 사람한테 전화할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기분 좋게 아들이 가는 길을 따라 나섰고 손자는 제가 돌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우리 손자는 한날 한시에 부모를 잃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인생 참 얄궂더군요. 좋은 일이 생기는가 싶으면 어김없이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고 피가 마르는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이 없기에 저는 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보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를 하룻밤 더 데리고 자야겠다는 마음에 손자를 재웠고 저도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런데 전화벨 소리에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가슴이 뛰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주로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저는 전화를 받았고 역시나 그 전화는 저에게 너무나 끔찍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전화한 경찰이 그러더군요. 김재훈 씨 모친 되시냐고요. 그렇다고 하니 경찰이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재훈 씨와 배우자 윤정화 씨가 탄 트럭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빗길에 전복되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후 구급대가 가서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그때는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비가 많이 온 데다 속도가 좀 빨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경찰은 그 후로 무슨 얘기를 계속했는데 저는 그 뒷얘기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내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버렸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왜 그러냐고 하다가 전화를 받아들었는데 남편도 망연자실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애를 핏덩이인 채로 떠나보내고 이제야 행복을 찾은 아들이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애간장이 끊어져도 그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죽겠다고 저승사자한테 가서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는 아이를 들쳐업고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아들과 며느리는 흰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왜 멀쩡한 사람을 흰천으로 덮어요? 의사 불러줘요. 의사 오라고 해줘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그렇게 떠날 사람 아니에요. 우리 손자 여기 보이잖아요. 이제 아들 낳고 자리 잡고 잘 살아보겠다고 트럭 일 시작했는데 이렇게 떠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우리 아들 살려줘요. 우리 아들 살려내요. 흰천 저리 치워요. 우리 아들 죽지 않았어. 우리 아들 살아있다고. 저는 끝내 병원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실신했다가 일어나니 제 팔목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떠났는데 저만 살겠다고 제 팔에 주사바늘 꽂혀 있는 것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주사바늘 다 뽑아버리고 병원 침대에서 내려오려는데 간이 침대에 4살 배기 손자,
우리 영희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영희를 보자 그제야 현실이 제대로 보이더군요. 제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죽은 아들 내외는 돌아올 수 없었죠. 누군가 언젠가 그러더군요. 호상하는 것은 가만히 자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가는 것이라고요. 자식을 먼저 보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절대 알지 못할 겁니다. 살고 숨쉬는 것이 다 죄짓는 기분입니다. 저는 자식을 먼저 앞세운 죄인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때 제 마음은 그냥 세상 다 저버리고 아들 내외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내 목숨 하나라면 어떻게든 내 맘대로 했겠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어도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를 동시에 떠나보내고 저까지 떠나면 이 아이는 어쩌나 싶어 정신 차려야겠다. 어떻게 했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손자 잘 돌봐야겠다.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를 묻은 날, 저는 앞으로 모든 인생을 손자에게 바치기로 했습니다. 딸은 일주일도 안 돼서, 아들은 그렇게 내외를 함께 보냈으니 손자만큼은 어떻게든 번듯하고 잘 키워야겠다 생각했죠. 4살배기 아들은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저 어린 것이 한창 부모 사랑받고 부모한테 어리광 부리며 살아야 할 나이인데 아픈 할아버지와 돈 벌러 다니느라 늘 바쁜 할머니만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랑을 많이 주고 정을 많이 주었죠. 제가 손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솔직히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손자는 커갈수록 아들을 닮아갔습니다. 가끔은 손자를 보는지 아들을 보는지 헷갈릴 정도로 손자는 생김새도 하는 행동도 아들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도 넉넉치 않고 가슴에 아들 내외를 묻고 살아가는 세월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은 질긴 것이라 그럭저럭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신장이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에 가보니 신장암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남편은 자기가 힘든 몸으로 살아봤자 저하고 손자한테 짐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픈 것을 혼자만 알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좀 더 해보자고 해도 남편은 검사를 마다하더군요. 자기도 이제 그만 아들 내외 곁으로 가고 싶다고, 지금까지 아픈 자기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자기 떠나고 나면 좀 홀가분하게 살라고 하더군요. 사람이 어찌 그리 미련해요. 그리 떠나면 내가 퍽이나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겠어요. 아프면 말을 해야지. 왜 그걸 꾹꾹 참고 살아요.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병원에 갑시다. 요즘 의술이 좋으니 어떤 방법이라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까짓 암 하나 못 고치겠어요? 그러지 말고 가봅시다. 갑시다. 그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죽지 마요. 나 할아버지 할머니랑 오래오래 살 거예요.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호강시켜드릴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였고 많이 아팠던 남편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피부치라고는 손자와 저뿐이었고 우리가 의지할 곳도 오로지 둘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이리 먼저 보내니 내 인생이 너무 박복한 것인가 싶고 내가 죄 많은 인간인가 싶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까지 떠나고 난 후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것도 있었지만 잠시라도 몸을 편히 두면 잡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집에 있을 때도 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닦은데 왜 또 닦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집안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잠시라도 몸뚱이를 쉬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으니 몸이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끙끙 앓아누웠고 밥도 제때 못 먹어서 속 쓰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는지 손자가 일어나 몸을 주물러 주더니 다음 날에는 약국에서 파스를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내가 약국에서 할머니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일 좋은 파스로 사가지고 온 거야. 할머니, 내가 파스 붙여줄게.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도 아닌데 제 생각을 해서 파스를 사서 오고 제 등에 붙여주는 것을 보니
우리 손자 다 컸다. 속이 깊은 아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가거나 무거운 손소리를 끌고 가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냐?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같고 우리 할머니 같아서 그런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요. 어릴 때 부모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면서 혹시나 비뚤게 자라면 어쩌나, 주눅 들어서 자라면 어쩌나 매번 걱정했는데 이렇게 착하게 자라주니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요. 제가 나이 들수록 제일 기쁜 일은 우리 손자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손자가 커서 독립할 때까지 제 몸 건강해서 우리 손자 뒷바라지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그 생활은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지요. 제가 밤에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빙판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눈이 온 다음 날이었고 날씨가 푸근해서 눈이 다 녹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녹아 얼음이 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고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68세였는데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수술도 간단하지 않았고 뼈가 붙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나마 제가 몸이 성해서 매일 일을 하러 나갈 수 있었는데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당장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뭘 해서 돈을 버나. 우리 손자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어쩌나. 밤에 누워도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은 수술비로 다 나가고 매달 나오는 지원금은 방세, 공과금 내기에도 부족했습니다. 밤낮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으니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 벌면 되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때 우리 손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도 못 보내면서 아이를 돈 벌러 내보내려 하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손자 보기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둘이 꼼짝없이 굶게 생겼으니까요. 손자는 야식 배달하는 알바를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아이들은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데 우리 손자만 정규 수업만 끝나면 바로 학교를 빠져나와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에 손자가 벌어오는 돈 80만 원에 노인연금까지 하니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저는 몸이 완전히 성치는 않아서 그나마 하던 식당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라도 줍자 싶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힘든데 폐지 줍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제 마음이 그런가요?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가 일을 하러 다니는데 제가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자그마한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죠. 하루 일당이 10,000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어딘가요? 한 푼이라도 더 보태서 우리 손주가 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비록 몸이 성치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걷다 보니 몸도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 한 5개월쯤 저희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시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래요. 아이고 세상에, 선생님은 제가 먼저 찾아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니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애들 학교에 맡겨두고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하고 형편이 없는데 들어오시라고 하기도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먼 길 오셨는데 선생님 커피라도 한 잔 하고 가세요. 먼 길 온 것은 아니지만 커피 한 잔 주시면 잘 마시겠습니다. 젊고 성격이 엄청 좋아 보이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무슨 일로 오셨는지, 우리 손자가 무슨 사고라도 쳤는지 커피를 타는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드리자마자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혹시 우리 손자가 사고라도 쳤습니까? 아이고, 사고라뇨. 서경이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반듯한 아이인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서경이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서경이가 할머니하고 살아서 그런지 오며 가며 어르신들을 참 많이 도와주었던 모양이에요. 무거운 손수레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수레도 밀어주고, 혼자 사시는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는 약도 사다 드리고, 뭐 좋은 일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서경이가 교복을 입고 다니니 서경이 교복을 보고 어느 학교 학생인지 알고 도움받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학교의 학생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정말 너무 고마웠다고요. 그렇게 걸려온 전화가 지금까지 10통이 넘어요. 처음에는 그 학생이 누군가 했는데 알고 보니 서경이었더라고요. 전화 오신 분만 그렇게 많으니 전화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신 모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 학교를 졸업한 동문회 회장님에게 알렸더니 동문회 차원에서 서경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불해주겠다고 결정을 내렸답니다. 예? 대학 등록금을요?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듣고도 너무 놀랍고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도 못하겠더라고요. 서경이 할머니, 저 서경이랑 이번에 대학 관련해서 면담을 했는데 서경이가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 벌어야 된다고요. 어서 돈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드려야 되는데 대학 가면 돈도 못 번다고 대학은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경이 할머니도 아시다시피 서경이가 성적이 꽤 괜찮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 복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서경이 성적이면 4년제 대학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서경이가 제대로 공부했으면 아주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서경이는 제가 볼 때 공부해야 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공부가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학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면 아주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대학을 들어가든 장학금을 준다는 소식은 아직 서경이는 모르는데요. 할머니께서 장학금 이야기 꺼내면서 얘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경이 앞으로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서경이가 다른 애들처럼 대학 가고 싶다고 하면 어쩌나, 형편이 어려워서 못 보낸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 가슴 한쪽이 늘 묵직했어요.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 수준이었기에 몇백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손주랑 한 번도 대학 진학에 관해 이야기해보지 못했어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오르지 못할 나무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대학 진학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오다니 천운을 얻은 듯 하였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키우면서 먹고 살기 바쁘니 아이가 무슨 성적을 어떻게 받아오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뭘 보여줘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서경이가 시험을 잘 쳤다 하면 잘 쳤나 보다, 못 쳤다 하면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말해주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런데 혼자서 어찌 그리 장한 일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 내 새끼지만 너무나 존경스럽고 고마웠습니다. 무엇보다 서경이를 두고 간 아들 내외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크게 기뻐할 것 같더군요. 선생님, 우리 서경이를 잘 봐주시고 좋은 일 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여겨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경이는 어떻게든 대학 가게끔 얘기 잘해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날 서경이 선생님이 다녀간 날, 서경이가 일을 마치고 밤 늦게야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서경이한테 선생님 오셨더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학교 동문회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얘기를 듣고 난 후 서경이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일부러 나 놀리는 거 아니죠? 진짜죠? 아, 진짜 잘됐다. 할머니한테도 얘기 않고 선생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할머니, 나 솔직히 대학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지금은 못 가도 나중에 언젠가는 가겠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가끔 힘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해봐야 지금 당장 대학 못 가는데 싶고 다른 친구들이 어느 대학 들어갈 건지 얘기 나누는 것 보면
너무 부러워서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엄마 아버지한테 고백했어요. 석영이도 대학 가고 싶은데 언제쯤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엄마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보고 계시면 나 좀 대학 보내달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엄마 아버지가 제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엄마 아버지 하늘에서 늘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나 봐요. 그랬구나. 내 새끼 그랬구나. 대학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단 한 번 표시도 안 했어. 아무렴 석영이 엄마 아버지가 석영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겠지. 잘했다 내 새끼. 너무 잘했어. 우리 석영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 할머니가 어디 한 군데 입댈 곳이 없다. 우리 새끼 너무 장하다. 선생님이 그러셨어. 너는 크게 될 인물이라고. 석영아 고맙다. 바르고 착하게 커줘서. 이 할머니가 지금까지 힘든 것들 하나도 생각 안 난다. 그동안 이 할미가 우리 손주 속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부족해서 너 하고 싶어하는 공부도 못 시켜주고 네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고민 안 하고 공부만 했을 텐데 내 새끼 정말 기특하구나. 할머니가 왜 저한테 사과를 해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는 지금쯤 고아원에서 외롭게 살았을 텐데 나는 할머니가 여지껏 나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대학 문제까지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을 꼭 20살에 가란 법이 없으니까 제가 성인 돼서 일하고 돈 벌어서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 정말 기뻐요. 할머니, 지금부터 더 열심히 살게요. 대학 가서도 알바할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할머니랑 나랑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손주의 말에 저는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내 손주라서가 아니라 정말 석영이는 천성이 착하고 누구보다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한 번도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부족하게 키워준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늘 당당하고 밝은 성격의 손주가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렇게 그해 석영이는 4년제 명문대학에 지원해서 당당히 합격했고 지원받은 장학금으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워낙 밝았던 아이였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더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들어간 학과가 대기업이랑 연계된 곳이라서 졸업 후에 취업 걱정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손주가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하느라 일할 시간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수입이 더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손주가 거의 최저시급도 못 받는 일을 주로 했다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과외 알바를 해서 꽤 쏠쏠하게 돈을 벌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당 수입이 커서 웬만한 직장인 월급은 한 달에 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과외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제게 갖다 주는데 하늘에 있는 제 아들 생각이 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네요. 그렇게 손주가 갖다 준 돈으로 수술도 다시 받고 재활치료도 받아서 다행히 이제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사실 제 나이 때 노인네들이 한번 뼈가 부러지면 제대로 붙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손주랑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들 내외 남편을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운동과 식단 조절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을 해도 될 만큼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얼마 전부터는 다시 근처 식당에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는 부득부득 일하지 말라고 저를 말리는데 매일 공부하느라 과외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손주를 두고 제가 집안에서 편히 쉬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식당 일이 고되지 않고 사장님도 좋은 분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학금이 없었다면 손주의 대학 진학은 저희 형편상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열심히 산 사람에게 하늘에서 복이 내려준다는 말이 있다던데 정말 우리 손주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한평생 제 인생은 서럽고 힘든 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고 인생 중간에 포기할 게 아니구나. 인생 한번 끝까지 살아볼만 하구나 싶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우리 석영이 앞날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도 말고 우리 석영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명이 다해 하늘나라로 가면 아들 내외에게 석영이 잘 커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